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조금 동생뻘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동생뻘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고 상담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배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연배분들 만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경험도 했고 그런 것들을 오늘 섞어서 좀 가능한 재미있게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크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나가고 있어요. 아, 뒤에 마이크 들리세요? 여기는 마이크 하우링이 생겨서 여기는 죽여놓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만 나가고. 아, 그렇습니까?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 제일조 선생님 딱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까지가 저의 직업적 배경이고요. 이쪽을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 이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이쪽을 말씀을 안 드리면 강의 쉬는 시간이라던가 끝나고 나서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분이 꼭 계세요. 뭘 물어보냐? 웃으시는 분들 벌써 계신데 아, 저 이름은 본명일까? 궁금해하시죠?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저 이름은 한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하세요. 자, 제 이름은 본명이고요. 한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쉬는 시간에 진짜로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형제들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계셔요. 이 중에도. 다른 형제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저희는 학렬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렬을 안 따랐는데 저희 학렬이 혹시 여기 홍씨이신 선생님 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학렬이 표자 학렬입니다. 자, 홍씨이면서 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준표 오빠. 네, 저희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이름만으로. 네. 실제로 저희 그 준표 오빠가 요 근처에 서성운에 사는데 70 넘었고요. 그 오빠도 인터넷 무슨 자격증 따가지고 굉장히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튼 그 당시에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도 지어주셨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태어나던 날 가서 도장도 파셨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는 저의 생년월일과 똑같은 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을 저금을 하셨어요. 네, 제가 태어난 날 10원, 한 살이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10원씩을 저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살이 되던 해는 20원씩 저금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진취적이고 남다르시죠. 자, 그런 저희 아버지는 1924년생이십니다. 1924년생. 1924년도에 태어나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도 홍재미나라고 좀 이상하게 지으시고 게다가 이 재미나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뒤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구글에서 제 이름을 따다가 AI도 만들었어요. 재미나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단하시죠. 학렬을 따르지 않은 그 집성촌에서 학렬을 따르지 않은 아버지라던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924년에 태어나셔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있고 반면에 2000년에 태어나도 우리가 꼰대처럼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름도 길어요. 제목도 AI 데이터 라벨링 및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뭐 밑에 보니까 협력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니아, 뭐 한국복지청, 크라우드웍스까지 이 복잡하고 단단한 곳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입문하신 것만으로도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이 레이저 포인트가 지금 안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밑에가 아니고 네. 요거예요, 요거. 아, 그래요? 제가 할게요. 여기 혹시 바꿔서 꽂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선 평생을 일을 참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 또 뭔가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평생을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도 이 나이가 지금 머리가 하얘지셔도 이 자리에 계신지 스스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시간을 아주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교재 보시면은 33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33페이지 교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의 의미, 나에게 일은 뭐다.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라고 네모 칸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다가 한번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일은 뭐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에다가 그럼 다음 장. 할게요. 네. 자,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한번 치워보세요.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에 보면은 나에게 일은 뭐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요 장표가 있습니다. 여기 장표 한번 좀 채워보세요.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도대체 나한테 일은 뭐길래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지. 자, 적어보셨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일은 뭐다? 단어 적은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신 좋습니다. 나에게 일은 뭐다? 뭐라고 적으셨어요? 뭐라고 막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나에게 일은 뭐다? 안 적으셨어요? 선생님 나에게 일은 뭐다라고 적으셨어요? 나답게 하는 것이다. 아, 나에게 일은 나답게 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 나에게 일은 뭐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나에게 일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나에게 일은 나답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적어 주셨는데 자, 제가 할머니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으로 이 일주일에 3번 공공복지관을 청소하시는 분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세요. 2022년도 기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에서 행복을 찾았고 나는 즐겁게 살아요. 일을 주면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이 할머니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지금 보기에도 되게 정정해 보이시는데 아까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 몇 살일까요? 되게 한번 통박 한번 잡아보시면 90세? 네. 80대 후반, 90대. 너무 고우시죠? 80대 후반, 90세. 자, 놀라실 겁니다. 이 연세에 일주일에 3번을 3시간씩 나오셔서 복지관을 청소하시는 이 할머니는 100일세, 우리 김나경님 100일세라고 하셨는데 근접하셨어요. 몇 살이냐? 100세. 정말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일은 뭐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하기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런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정리를 해 보셨는데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경제적 수단이 커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걸 못하러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는데 이놈의 회사가 돈은 주되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해요. 어떠한 성취감도 느낄 수 없고 어떤 만족감도 느낄 수 없고 정말로 기계처럼만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 일을 또 선생님들이 오래 하고 싶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또 나답게 사람답게 인정받고 싶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또 일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까 나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셨는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나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자기 자존감 포함해서 이러한 심리적 보상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중장년에 되셔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하고 오신 건데요. 자, 그런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희 아버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좀 늦게 하셨어요. 결혼을 늦게 하셨고 또 저를 좀 늦둥이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딱 태어나가지고 기억하는 모습은 이미 50대 중반의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래를 즐겨 부르셨거든요.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셨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다 함께 차차차. 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제 노래 잘 들으셨죠? 자, 이 노래를 즐겨 부르셨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50대 중반이셨는데요. 자, 그 당시에 1924년에 태어나신 한국의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 당시에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요. 여쭤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리? 왜냐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면 60대 후반에서 70 초반 되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가 앞으로 뭐 남은 인생이 한 15년, 뭐 길어도 20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부르시고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사셨냐면은 40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 가능성이 있다, 높다 라는 걸 본인이 당신이 알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좀 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은 이미 저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100세 가까이까지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는 한 50점 넘어서 그냥 은퇴를 경제적 일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면 됐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인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인생을 경제활동 하나로서만 끝내기에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크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성취감을 느끼고 선생님들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수십 년간을 20년간을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2의 경제활동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일을 해야 되고 즉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버는 생산 주체인 동시에 또 돈을 벌어서 우리가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경제가 돌아가죠. 자,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아마 어제 소양교육대 선생님들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수가 있는 요 단계가 2020년 벌써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일을 안 하고 놀면 이 밑에 세대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가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활동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해도 안 넘어가네. 자, 이걸로도 안 넘어가네.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걸로도 안 넘어가고 우리 헬프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수명의 연장뿐만 이런 이유도 있는데 문제는 현재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기술, 그 변화는 지금 보여드린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특히 직업도 어떤 없어지고 막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요.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무엇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냐면은 기술의 발전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이런 교육까지 오시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경제적 수단으로서 생각을 이제 해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미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제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적 수단으로서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데이터 라벨링과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해서 이것을 사회에 나가서 이제 경제적 수입 활동으로서 일정 부분 쓰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벌었을 때만큼은 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수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그냥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영역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강할 때는 그런 의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정서적으로도 고립돼.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 약간의 돈도 벌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럴 때는 내가 사회적 성취감이나 뭔가 자기 만족감을 얻으려면은 내가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봉사활동 같은 거를 가시면 선생님들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을 가시는 분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하고 어떤 분이 만족도가 높으냐? 당연히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장년에 있어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 삶의 구성 요소, 심리적 만족과 보상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경제적 활동에서 점점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가 특히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영상 좀 보시죠. 저쪽으로 좀 마이크가 자꾸 스피커가 여기 소리 안 들려가지고.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 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지금 AI가 머리에 탑재되고 몸은 로봇이니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급속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기술이 중장년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없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예를 들면 자, 명동에 가면 헨나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헨나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이상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이상한이냐면은 호텔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손님을 누가 맞이하느냐? 다 로봇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방에 들어가서 아, 수건이 필요하다. 자, 전화해서 수건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키오스크에다가 수건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수건을 누가 갖다 주느냐? 로봇이 갖다 주죠. 로봇이 팔 뻗쳐가지고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방 앞에 가가지고 문을 딱딱 두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헨나 호텔이 100개 정도가 됐는데 원래라면은 20명 정도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일을 하냐? 8명이 일을 합니다. 그럼 12명의 일자리를 누가 가져갈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사람이 나눠서 가졌을 일을 로봇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AI는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AI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아까 구글의 AI를 제미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에다가 6월 30일 날 물어봤어요. 제미나이에 대해 알려줘 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쭉 알려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AI라는 놈이 이렇게 나야 제대로 알고 있네. 자, 그러다가 이 강의하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무슨 갑자기 확신이 생겨서 6월 29일 날 다시 한번 제미나이에 물어봤거든요. 자, 잠깐 넘겨주시면은 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 6월 29일 날에 물어봤던 제미나이의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시로 이게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아무튼 이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많은 것을 이제는 알려줘요. 막 이 항목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하더라도 뭐 AI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거기다가 물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만은 너무 정교해요.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게 정말 끊임없이 학습을 해서 뭔가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 즉 품질을 높이게 하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심한데 이런 세상에서 디지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디지털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디지털을 통한 어떤 그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정보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요. 디지털 디바이드. 자,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뭐라고 할까?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계속 아날로그로 살아가게 하고 남들은 다 폰뱅킹, 스마트폰으로 다 폰뱅킹 하는데 그런 거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은행 찾고 가가지고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여전히 지금도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을 텐데 이런 게 모두 디지털 디바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려운 용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 리터러시는 또 뭐야? 발음도 어려운데 우리말로 디지털 문해력. 저는 도대체 디지털 문해력이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한 건 뭐냐면 디지털에서 나온 그런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냐, 진짜 정보냐, 아니냐, 이 중에서 가짜는 어떤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제가 6월 29일 날 물어본 거예요. 아까 보셨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 진짜 여기 보면은 2018년에 대한민국 행복기업 선정 수상했대요. 젠프칭에게. 저 이런 사실 없어요. 이런 사실 없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거의 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게 뭐지? 자, 가짜가 하나 딱. 뭐 어디에서 이게 데이터가 끌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가짜가 하나 딱 끼워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제미나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 다음에 챗GPT 이 세 개에다가 다 물어봤거든요. 보니까 이 제미나이가 제일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역시 나랑 이름이 같아서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고 챗GPT가 아직 학습이 제일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제미나와 제미나이의 사이가 뭐냐,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제미나이와 홍제미나는 동일 인물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여튼 이렇게 이 정보 안에는 잘못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확정 편향성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싶은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갈등 구조로도 사실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할 줄 아는 것 못지않게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이제 많은 세상에서 또 넘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발전을 AI가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요거 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장표가 없어도 계속 네, 디지털 리터러시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번 일을 쭉 하다가 50세쯤 돼서 경력의 쟁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 이게 첫 번째 경력, 두 번째 경력, 세 번째 경력 이 사람만 하더라도 벌써 4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직업 그 전에 어떤 거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2-3개의 직업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번의 직업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 번의 직업을 가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4973이라고 하는 숫자로 된 단어 혹시 아세요? 4973 들어보셨어요? 숫자고요. 나이를 뜻합니다. 앞에 4구는
40세, 뒤에 73은 73세, 49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적 나이입니다. 여기 지금 50세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49세에서 50세쯤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게 된다는 게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뭐 거의 그 정년퇴직까지 가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평균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자 문제는 뒤에 73이에요. 우리가 49세, 50세는 남자들 49세, 50세는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필요한 나이죠.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때 이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필요하고 실제 사회적으로도 일을 많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도 더 계속 23년, 24년 정도를 더 일을 하다가 73세에 일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라고 해서 이걸 4973이라고 하는데 이 4973에서 뒤에 이 두 번째 23년, 4년 정도의 일은 그 전에 일을 하셨을 때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뒤에 지금 해당이 되는 다 연세에 있으신데요. 그 전에 주된 일자리 때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이 정점을 찍었던 이 당시의 수입 수준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그 수입 면에서도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직종들도 있는데 아무튼 수입의 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아무리 25년, 30년을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이라든가 뭐 임시직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정규직으로 안 뽑고 왜 계약직으로 안 뽑지? 왜 프리랜서를 뽑는 거지? 왜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하지? 이거 그냥 선생님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장표 부탁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다음 장표. 제가 이제 이 중장년에서 어떤 직종들이 현실적으로 좀 해볼 만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신직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년들이 좀 접근해보기 쉬울 만한 현실적인 직종들은 건설, 뭐 건축이라던가 교육 상담, 뭐 디지털 콘텐츠, 물류운전, 반려동물, 여행, 자연 힐링, 뭐 사회복지 간병, 서비스, 시설 안전관리,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특히 우리는 오늘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 쪽은 이제 제가 아직도 넘겨도 될까요? 네, 이제 되네요. 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이 디지털과 콘텐츠 쪽에서 좀 할 만한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제작자, 1인 출판 기획자, 뭐 UI UX 개발자, 디지털 라벨러, 여기 지금 디지털 라벨러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인데 그게 이제 디지털 튜터에 좀 해당이 되겠고 아동 코딩 지도사, 지도사, 영상 편집 기사 뭐 등등등 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좀 트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처음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했습니다.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퇴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그 UI UX 그 개발자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그 이제 SI 업체로 일정 몇 분이 이제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뒷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장년을 IT 개발자로 교육을 할 생각을 했느냐. 이거 아마 데이터 라벨링 쪽도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근태 문제가 있냐면 IT 업체에서 젊은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보통 IT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일을 했는데 근태가 안 좋은 거예요. 뻑하면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요즘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내가 여기에서 10년, 20년 일을 해서 승진을 하고 뭐 임원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희망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실력을 쌓아가지고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요즘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울 만한 회사인가, 나를 가르치는 위에 상사, 배울 만한 게 있는 상사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뭐 기껏 일 좀 할 것 같으니까 저 퇴사합니다.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태가 좋은 시니어들을 한번 써보자. 그래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던 성실도가 있는 그런 시니어들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그 과정이 개설이 됐었는데, 이런 어떤 근태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태 좋은 시니어가 난다. 미 기업들 중장년 채용 열풍.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부터 뭐 식당, 유통, 물류업계, 어린이 돌봄, 전문적 영역까지 시니어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약간 사회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되게 약해요. 약하긴 한데 아까 어떤 우리가 인구 구조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우리 중장년들이 놀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베이비 세대가 지금 퇴직이 시작이 되면서, 정년 퇴임이 시작이 되면서 다 퇴임이 끝나면 0.3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1차 베이비 세대와 2차 베이비 세대를 전부 합치면, 즉 우리 세대를 다 합치면은 몇 명이냐면 1,7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1,700만 명이 일을 안 한다? 그럼 나머지 3,300만 명 중에서 애들은 빼고, 진짜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빼고, 그럼 생산 가능한 인구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변화를 빨리빨리 수용을 하고 좀 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중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고, 또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진로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도 또 진로는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사고칠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24년 동안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은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직업도 여러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직업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직업 자체가 아예 없었었어요. 선생님들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직업 상담사가 된 지가 이제 13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이 커리어 전문가가 들어온 게 IMF 때, 그 대우자동차 같은 데서 희망 퇴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지가 사실 직업적으로 따져도 20 몇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장년 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게 앞으로 평생을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 굉장히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배워가지고 몇 년 쓰고, 길면 한 10년 쓰고, 또 배워서 또 10년 쓰고, 이렇게 계속 이 오버랩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진로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구상을 하냐? 이때는 변화를 먼저 수용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 수용하냐? 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거 제가 아까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겠지만, 또 하나 인지하셔야 될 것은 나도 많이 변한다. 우리 선생님들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을 하려고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나도 변했다. 그런 게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게 우선 먼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5년 후에 10년 후에 살고 싶지,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모습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던가 그때도 나는 계속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던가 약간 추상적도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과정에서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흥미는 뭐냐? 내가 어떤 직업적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무 영역을 갖고 있느냐? 나의 재무상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어렸을 때 진로 수업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진로 수업이라고 하면 이것 해야 이런 거였어요. 야, 너 인문계 갈 거야, 실업계 갈 거야. 그쵸? 너 대학 갈 거야? 자, 대학교 그 당시에는 전공도 다 점수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대요. 근데 왜 점수가 높았냐면은 무기재료를 만드는 과목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무기물, 유기물, 화학 관련 과목이었던 게 알고는 그 다음에 점수가 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이 우리는 이런 자기 탐색, 우리는 이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직업과 관련된 이런 흥미나 가치 같은 것들을 별로 교육받아보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쭉 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정보를 탐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 탐색은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교육을 임하신다던가 요즘 뭐 유튜브라던가 뭐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거의 돈 안 들고 혹은 거의 무료로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탐색을 하시고 또 관심 영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진로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게 난 꼭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이 계속 바뀌셔도 돼요. 유연하게. 아,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했다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거 난 다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되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진로를 폭넓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대안을 좁혀가시는 거죠. 그 대안을 좁혀가실 때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좁혀가서 내가 뭘 하겠다. 일단 내가 한 몇 년간은 이 AI 기술이 계속 발전될 거니까 디지털 라벨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시니어 어르신분들한테 정말로 디지털 아까 뭐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강사가 좀 돼보겠다. 이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는 내가 필요한 역량도 갖춰야 되고 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따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나서 여기까지 다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는 다 잘하세요. 근데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준비 잘 됐는데 왜 이거 안 하세요? 물어보면은 겁이 나서 내가 이거 했는데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제 불안하셔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행력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실 때 전체적인 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흥미라든가 관심사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도 선생님을 배우는 과정이신데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하기 싫으면 엄마가 야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야단도 맞고 선생님한테도 맞고 옛날에는 맞고 맞기도 많이 맞았기도 했잖아요. 시험도 보고 막 강제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해야 됐던 게 우리 어렸을 때였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으면요 안 하면 그거 왜 안 하냐 좀 해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한들 먹히지도 않아요. 내가 안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의 잔소리에 의해서 누군가의 관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게끔 스스로 동기부여를 막 시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막 시켜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가 있냐?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 디지털 영역에서 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그냥 데이터 라벨링 실제 배워보시면 디지털 교육 강사도 그렇고 해보시면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나아가서 AI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데이터 라벨로 시작을 하지만 이 기술이 관심이 있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데이터 라벨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윗단계로 가실 수도 있고 좀 더 윗단계로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제가 전에 강의했던 것도 본인이 아예 인공지능 그 영역의 강사로 강의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도 발전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일에서 또 어제도 쉬는 시간 가지셨죠? 네. 네. 비 오는 데 정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잠깐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시간도 선생님 들어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거 마이크 에코가 안 나오기 좀 해주셨나요? 여기는 안 나오게 에코가 자꾸 안 웅웅거리니까 듣기가 잘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야지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에코가 안 나오게 좀 실내면서 스피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컴퓨터를 줄이면 온라인으로 안 나가나요? 줄여도 라인으로 돼 있으면 나갈 텐데. 제가 한번 해보고요. 저쪽에서 계속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줄였다가 다시 켜. 이게 이렇게 온오프로 양쪽으로 진행하면은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라인으로만 키우면 되는데 라인의 볼륨을 키우면 될 텐데. 마이크 손좀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올려가지고 에코가 쳐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좀 하울링이 지금은 괜찮으시죠? 예. 네. 아니 줄였어요. 죽였어요. 인터넷으로만 나가요. 예. 뒤에서 아까 들으시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거고, 저도 이게 지금 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그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양해를 좀 구하면서 강의에 이제 다시 좀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 오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믹싱이 되면은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제가 아까 이제 장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냥 제가 여기서 이제 장표 컨트롤이 안 되고 아까 막 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관계자분께서 넘겨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설명 못 드리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직종 부분을 꼭 우리가 뭐 데이터 라벨링과 무관하게 이 직종과 관련된 요 부분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차피 이제 중장년들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어떤 직업의 어떤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소양 교육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일본의 헨나 호텔이라고 하는 이제 명동에도 들어와 있는 헨나 호텔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이 지금 조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언제 처음 이렇게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를 처음 언제 우리가 접했냐면요. 사실 90년대 초반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공지능 세탁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그때 인공지능 세탁기, 그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일단 대중적으로 인공지능이니 AI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으셨었습니다. 그런데 뭐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세탁기 인공지능이 뭐 대단한 거 없었죠. 그리고 쑥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확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뒀을 때였습니다. 둘이 5번의 대국을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기억나시죠? 누가 이겼나요? 알파고가 4번을 이겼어요. 한 번만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세돌은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 이후에도 알파고보다도 더, 이세돌보다도 더 랭킹이 높은 중국의 기사들하고도 알파고 다 대국을 했는데 알파고가 다 이겼어요. 그리고 알파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알파고는 어떻게 은퇴를 했을까? 그냥 코드를 뽑았겠죠? 코드를 뽑았고 제가 이세돌의 그때 그 인터뷰를 최근에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때 그게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둑은 정말 인간의 머리와 이것을 갖고 예술적으로 하는 게 이게 그냥 이게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계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와 자기가 그 대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여튼 그러면서 2016년도에 한참 나온 얘기가 이 인공지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냐 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이 나온 얘기가 창의적인 부분 어떤 뭐 그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영향을 덜 받고 결국 사람이 그런 걸로 이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큰 변화를 겪게 된 게 바로 최근입니다. 최근에 그 챗GPT라고 하는 게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챗GPT에다가 그 학습형으로 넣으면요 얘네들이 창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챗GPT가 작곡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진짜 제가 플롯을 한번 써달라고 챗GPT에다가 써놨어요. 한번 명령을 집어넣어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볼만한 그런 드라마 뭐냐 그런 거를 그 아침에 볼만한 드라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아침에 딱 볼만한 그 좀 그 자극적인 드라마 하면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출생의 비밀 같은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치병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바람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 가지를 키워드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런 내용으로 아침에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플롯을 하나 써줘 라고 진짜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만큼 한 2-3초 만에 이만큼 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캐릭터 3명 이름까지 하고 관계성하고 주연 내용. 선생님들 이거는 뭐 재미나이든 챗GPT든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해보면 아 AI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창작 영역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진짜 놀랍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챗GPT 특히 AI라고 하는 게 더 이렇게 화두가 된 게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서 아까 제가 휴머노드 로봇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챗GPT-4.5를 발표를 했습니다. 챗GPT-4.5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쪽 영역에서는 한번 뒤집어져요. 뭐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서로 대화하면서. 근데 저기는 대화하는 게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대화가 됐는데 이건 챗GPT-4.5가 발표되기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챗GPT-4.5는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반응 속도가 0.04. 그래서 옆에다가 네,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탈리아로 얘기해. 그럼 바로 이탈리아로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챗GPT가 그걸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을 하면 사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코딩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자,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AI가 앉아서 코드를 짜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람이 옆에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게 생겼다. 뭐 이런 우스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직업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얘기가 지금 사실 화두로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 아직도 대체하기가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복지라든가 간호간병 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장년의 중요한 어떤 직종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외롭단 말이에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세상이 돼요.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별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뭐 해체가 되기도 하고 또 가족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외롭다 보니까 사람의 외로움을 함께 해주는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가까운 개천이 뭐가 있죠? 여기서는 중랑천 변에 가면 유모차들 많이 다니죠. 유모차 안에 누가 계신가요? 개님이 계시잖아요. 걔네들 반려동물 이쪽에 사업 매년 장난 아닙니다. 이 성장 속도가
뭐 이런 반려동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지치니까 여행을 하고 또 힐링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명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을 하고 상담 같은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중장년의 좀 중요한 직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 관리나 안전에 대한 뭐 이런 문제들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물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양 교육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중장년들이 어떤 직업의 전반적인 어떤 직종 같은 것들도 제가 참고 삼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 장표는 아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일본에서도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IT 인재가 지금 부족하다. 일본도 지금 중년층에 인턴십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IT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도 그 SI 업체나 IT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지금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냐면은 되게 고급 인력의 프로그래머가 부족하고 간단한 거는 이미 AI가 다 짠대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준의 그런 것들은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다 짠 것을 검증하는 거. 게임을 다 만들었는데 게임에서 이게 버그가 없는지 그걸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금 디지털 교육 강사처럼 여기 서대문구에서 경로당에 디지털 튜터를 파견한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던가 시니어가 시니어를 교육을 하는 일 이런 쪽으로 좀 더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 관련 부분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드렸습니다. 보충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제가 요거 장표 설명을 드렸고 왜 흥미와 관심사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2021년에 미국의 퓨어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국의 아주 큰 여론기관입니다. 갤럽과 같은 여기에서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설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17개국에는 다들 첫 번째 가치를 가족으로 뽑았습니다. 가족. 두 번째는 직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행복.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친구, 이웃. 요 순서로 뽑았는데요. 한국은 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평가한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해보자면? 이거 하면 대부분이 맞추시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 행복이 가치 있다. 물론 되게 가치 있죠. 그리고 건강, 가족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족이 3위, 건강 세 번째. 이 17개국에서 다른 나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우리는 직업에 대한 가치도 지금 4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제적 의미로서의 직업을 사실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되면서 우리는 좀 사실 생각을 이제부터는 좀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 어떤 우리의 만족감이라던가 심리적 보상 같은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 내 가치하고 이 직업이 어느 정도 일치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치성이 높을 때 일에서 만족감을 사실은 많이 느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제가 애니메이션 PD를 하고 졸지에 이제 뜬금없이 실업자가 됐다가 다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일하는 가치관하고 사실은 좀 안 맞았었어요. 저는 좀 더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한 편을 TV 시리즈라고 하면요.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20분짜리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보통 구성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뭐 방송국, 그 다음에 제작자, 그 다음에 원작자, 그 다음에 뭐 광고업체, 그 다음에 출판업체, 뭐 등등등 해서 한 5-6개가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짤 때부터 모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아기 공룡 둘리 같은 작품도 했지만은 일본 작품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유희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시는데 유희왕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카드 파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세계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왜냐? 그것만 보면 애들이 카드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일본에서 그건 이제 저희가 하청받아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제가 콘티를 번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맨 내용이 뭐 라이프 포인트 3,000 올리고 뭐 게임 포인트 없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한 20분 동안 매주마다 애들이 방영이 되면 애들은 카드를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사실은 가치랑 사실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일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좀 맞는 일을 해야겠다.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에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되게 자율성이 높아요. 왜냐면 일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자율성도 높고 그 다음에 성취감도 높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성취감도 높고 어떤 나름대로 사회적 공헌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상담하고 나면은 막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진심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스스로 되게 뿌듯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런 사회적 공헌이나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이나 변화지향이나 자기개발, 자율성, 성취, 뭐 일과 삶의 균형, 직업 안정 이러한 이거는 이제 워크넷에 있는 직업가치 검사 항목 중에 있는 9가지 그 요인들인데 이러한 것들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맞으면 맞을수록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나는 경제적 보상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경제적 보상이 따른 일을 하실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나는 성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 그럼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선생님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변화지향적인 거를 선호해. 이러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공무원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 변화가 조금 느린. 근데 굉장히 변화가 막 급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일에서 했을 때는 자기가 더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업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게 업종이나 보상이나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게 우리가 인생 2막이든 3막에서 인생을 재설계하고 일과 관련된 인생을 재설계하고 직업을 바꿀 때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 진로 설계를 하거나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역시나 또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돈을 볼 때는 재무적인 상태를 볼 때는 내가 뭐 돈을 수십억을 벌어야겠다, 뭐 어떤 자산가가 돼야겠다, 재테크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예상되는 한 달에 수입이 이 정도야. 뭐 연금 그러니까 개인연금 내가 뭐 국민연금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63세부터 난 개시될 거야 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개인연금을 그래도 2개를 들어놨어. 뭐 퇴직연금이 있어. 보니까 연금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외에 임대 수입이라던가 뭐 금융 수입이라던가 뭐 등등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뭐 임대 수입이나 금융 수입 같은 거 아예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내가 예상되는 어떤 수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지출을 보시는 거예요. 매달 이 정도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이 아직도 얼마 남아있고 하긴 대출이 나는 없어서 뭐 크게 나갈 돈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예상되는 수입이 예상되는 지출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사실 돼요. 근데 예상되는 수입보다 예상되는 지출이 훨씬 많으면은 그때는 돈 버는 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우리가 이 차이를 보면 직업 선택의 폭이 사실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흥미와 가치와 재무라고 하는 것을 다 고려를 해볼 때 예를 들면 내가 흥미가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는 되게 막 돈 버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남을 도우면서 좀 살아야겠다. 좀 그런 것에 좀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직업적 가치. 그 다음에 재무적 상황을 돌아봤어요. 재무점검을 해봤더니만 한 달에 한 150, 한 200만 원 정도 벌면 생활하는데 뭐 별 무리가 없겠다. 자,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좀 급여가 좀 낮으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또 흥미를 봤어요. 이분은 흥미가 나는 좀 혼자서 일을 하는 걸 선호하고 기계를 만진다던가 뭔가 물건을 다룬다던가 뭐 고치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사물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가치 측면에서 봤더니만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에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이분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봤더니만 내가 결혼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육비도 아직도 남아있고 주택 대출 자금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진로 결정을 했냐면은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접 기술을 배워서 용접기사로 일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흥미와 가치와 재무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직업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은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 전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되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직업 전환을 하시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지대, 뭐 영어로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또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이런 분들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왕년에 뭐였는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직업 전환을 하시거나 새로운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의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는 사실은 다 두렵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다녔던 그 애니메이션 업계를 벗어날 때도 저도 두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커리어 영역으로 들어와서 한 직장을 제가 11년을 다녔습니다. 11년을 다니다가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그 직장 멀쩡히 다니던 11년 때는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떠날 때는 비자발적, 어쩌다가 졸지 실업자가 된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11년을 다닌 회사는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제가 프리랜서가 된 거였었거든요. 그때 저의 안전지대는 오랫동안 11년을 다니던 회사였었어요. 그냥 그 회사 계속 다녀도 됐었는데,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났죠. 안전지대 벗어날 때는 저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기존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디지털 라벨링이라던가 뭐 디지털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좀 성장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정규직으로, 우리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IMF 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이 IMF 이후에, IMF가 1997년이었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비정규직, 처음으로 파견직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때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때 평생 직장의 개념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생 직장의 개념은 끝났으면은 그럼 평생 직업의 시대인데, 저는 이제 평생 직업의 시대도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업,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직업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지금 이게 큰 직업이 3번째고, 게다가 이 직업의 이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이제는 빨라지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번의 직업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형태가 정규직도 있고, 뭐 계약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냥 임시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단시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서 꼭 정규직을 고집할 필요도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들어갔을 때 일단 정규직으로 뽑으려면 회사 자체도 부담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에는 그 급여 외에도
뭐 그 4대 보험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사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급여를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그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치면은 한 500만 원 정도는 그 사람한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뽑기가 조금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정규직이 우리나라가 이 고용이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규직으로 어디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회사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고래 심줄로 그냥 버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이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뽑는 거에 사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회사는. 특히 나이가 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이나 직장들 보면 계약직 형태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규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도 거기에 적응을 잘 못했어.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은 선생님들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가볍게 나도 아직 적응을 해야 되고 이 분야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도 그냥 가볍게 그냥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계약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1년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한 6, 7개월 다니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조금만 더 다녀가지고 그냥 실업급여라도 좀 채워보자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면은 뭐 실업급여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더 버티다 보니까 실력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약직 같은 게 여러 번 뭐 직장을 전환해야 되고 이직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어떤 자신의 안정성을 가지기 전에는 저는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고용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긱 워커, 뭐 인디펜던트 워커, 뭐 이런 좀 어려운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데서 막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일이 있으면 일하고 진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가능해진 게 스마트 워크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즉 일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런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들만의 강점이 뭐고, 나만의 경쟁력이 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고, 나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장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은 이제는 균형을 좀 챙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균형. 여기는 제가 생활의 균형이라고도 했고 삶의 균형이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아마 굉장히 일을 하시느라고 그냥 본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아마 지금까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일 많이 하신 분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는 아마 선생님들은 특히 젊었을 땐 더 그랬을 겁니다. 가정과 개인은 내팽개치고 어디에 많이 몰빵되어 있었을까? 이쪽에 많이 몰빵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 직장.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평생을 일을 하는데 평생 돈이 별로 없어. 평생 일을 하는데 계속 돈을 벌어야 돼. 자,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연배를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직장 생활을 27년 했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된 지 3년이니까 저도 이렇게 경제 일을 30년 했고, 그 전까지 포함하면 저도 돈 버는 활동을 한 33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균형을 이제는 못 찾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도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이 들었을 때의 나의 모습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선생님들이 여가도 이젠 즐기셔야 되고요. 여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일의 의미라고 하는 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이라 그거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여가도 들어가요. 근데 그 여가라고 하는 게, 그 여가를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오래 하면서 계속 실력을 갖추면은 그 여가는 뭐가 되냐? 선생님들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니까 커서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미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가 되겠냐? 돈벌이가 되겠냐? 네. 딱 그런 반응. 너 그거 했다가는 굶어 죽는다. 네. 너 그거 했다가 굶어 죽는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거 했다가는 진짜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랬었을 시대입니다. 뭐 지금도 예체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자, 그렇게 해서 나의 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포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 이 나이에 여전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거 꼭 그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자, 데이터 라벨러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은 일을 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든지 아무튼 일을 쭉 하시다가 또 다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또 가서 그림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쭉 배우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 공모전 해. 아, 내 한번 도전해봐야지. 공모전 했는데 장려상도 한번 받아요. 뭐 시니어 장려상 이런 것도 받고 계속 그림 그리다가 그럼 혼자만 그릴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리다가 이 정도 수준 됐으면 우리가 공동으로 전시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림전을 전시회를 합니다. 딱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의 직업은 뭐가 돼요? 선생님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악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들의 어떠한 커리어 그럼 화가가 되면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 화가예요. 얼마나 더 멋집니까? 저 색소폰 연주자예요. 네, 얼마나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은 뭐냐? 바로 이제는 일에 올인해왔던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젊었을 때의 얘기로 가고 이제부터는 이런 삶의 균형,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일을 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또는 엔잡러로 일을 하기. 하나의 형태로 일을 하기가 하나에서 정규직으로 하면서 내가 거기서 충분한 돈을 벌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이 되면 엔잡러 형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엔잡러가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거는 N, 숫자 N을 얘기해요. 넘버.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투잡 이런 말씀 많이 했었잖아요. 투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업 개념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이게 투잡이었어. 근데 지금은 투잡이 아니라 동시에 3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럼 3잡, 뭐 4가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럼 4잡. 그러다 보니까 3잡, 4잡을 그냥 모든 걸 퉁쳐가지고 N잡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또는 N잡러로 일을 하기. 자,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라벨러로 일을 하세요. 자, 디지털 라벨러로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로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디지털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버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나이에 제약이 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유튜버를 갖고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러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유튜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유튜브가 이게 트렌드도 많이 따라서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전에 이제 상담했던 분의 남편분이 포크레인 기사이셨거든요.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좋아요, 구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영상들이 어떤 영상이냐면은 그냥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가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는 것만 찍어서 올려요. 딱 그거예요. 그 조회수가 보니까 뭐 한 1000회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조회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고 그게 이제 봄이었는데 가을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 영상을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 다시 가서 봤거든요.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하니까 새 거 올라오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 4만, 5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300만.
이러는 거예요. 댓글을 봤더니만 댓글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댓글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다른 나라에도 포크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그거 보면서 야, 뭐 포크레인 잘한다. 저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포크레인으로도 돈 벌고 그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서 돈 벌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편분께서 포크레인을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봤더니만 포크레인은 30년 하셨대요. 30년 하시고 자기의 그 특기를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양쪽으로 돈을 버는, 자,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면은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되게 낚시를 좋아해. 그럼 낚시 가가지고 낚시하는 그 장면을 올려가지고 올릴 수 있어. 그럼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레고 갖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 레고 갖고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퍼즐 1000피스 뭐 이런 거 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면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튜버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수익이 많이 나오면은 어디 가서 전문적인 편집자 쓰겠지만은 내가 그냥 영상 편집 배워가지고 하면 벌써 이분이 디지털 라벨러, 디지털 튜터, 유튜버, 뭐 영상 편집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또는 엔잡러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 그 중견회사에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실은 배워야 돼요. 특히 이 디지털 영역 쪽에서 뭔가를 하기를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마사코 와카미야라고 하는 할머니는 1935년생이시고 일본에서 40년 동안 은행을 다니시다가 은행 정년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완전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셨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시다가 어디에선가 컴퓨터를 쓸 줄 알면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다 얘기를 이분이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백화점에 가서 컴퓨터 한 대를 사시는데 그 컴퓨터를 한 대 사서 세팅을 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대요. 3개월 동안에 이 컴퓨터를 세팅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세팅을 하고 나서 자, 컴퓨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하니까 뭔가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관련돼서 이것저것을 배우기를 시작을 하면서 엑셀이라고 하는 엑셀을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배우고 그러면서 엑셀을 갖고 뭐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슬슬 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딱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이 지금은 다 갖고 계시니까 되게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0년 조금 대중적으로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여튼 이분이 스마트폰을 이제 쓰시면서 스마트폰 나오니까 막 게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네가 어르신이 게임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나이가 든 사람도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개발을 해봐야지, 만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만 또 코딩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또 코딩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80이 다 돼서 노인을 위해서 스마트폰 게임을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지셨어요. 80세에. 그래서 그걸로 유명을 해지셔가지고 이분이 그 세바시라고 하는 곳에 테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강연도 하시고 또 책도 내셨습니다.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그리고 이 책을 내셨을 때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디자인이 머리에는 노트북 얹고 있고 한 손에는 태블릿 PC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 있고 완전히 디지털로 무장을 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었을 때 모 일간지하고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더니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과 친해져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나이에 의한 한계를 넘기가 오히려 쉬워진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디지털 이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서 나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이 있으면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라벨링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도 여기가 지금 같이 하는 데가 크라우드웍스에서 하는데 이 크라우드웍스에서도 이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과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증이 사실 저도 뭐 굳이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중장년 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이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중장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가 인구 대비 그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 세대의 그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입증하는 게 바로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내가 운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3톤짜리 그냥 지게차 운전했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를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봤더니만은 내가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았고 그거는 그 회사에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새로운 곳에 가려고 했더니만은 당신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느냐? 라는 걸 증명해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게차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라벨링 할 줄 알아요. 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자격증으로 입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은 이게 취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 과정에 보면 ITQ 과정이 같이 있는데 ITQ라고 하는 거는 그 항공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그 오피스에 대한 것. 즉 우리가 오피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엑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워드가 있고 엑셀이 있고 파워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쓸 줄 안다, 배웠다라는 자격을 보여주는 게 바로 ITQ예요. 그래서 ITQ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컴퓨터와 문서와 관련해서 많이들 취득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는 이 바로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이 ITQ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장년에 대한 우리가 어디 가서 사무보조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제 컴퓨터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컴퓨터를 쓸 줄 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입증하는 것들이 이런 ITQ와 같은 이런 자격증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크라우드웍스에서 하는 디지털 라벨러 과정, 그 다음에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ITQ 같은 것들 선생님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과정일 때 이왕이면 좀 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중장년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행착오를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예전에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차 산업, 2차 산업, 뭐 1차 산업 같은 우리가 농사나 어떤 현장 가서 일을 할 때는 자, 삽이 있어. 그럼 삽질을 굳이 막 안 배워도 이건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4차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배우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4차 산업이에요. 내가 드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드론 조정하는 걸 배워야만 드론을 쓸 수 있고요. 내가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3D 프린터를 그거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이 시행착오 그리고 한번 뭔가 좀 관심 있으시면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 고객분 중에서 상담했던 고객분이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첫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평생 영업을 했는데 기술 영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업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아주 질렸습니다. 영업 안 하시겠대요. 알겠습니다. 영업 안 하시겠다고 질려서 못하겠다는 분한테 아닙니다 선생님 아직 50대 중반인이고 영업하셔야 됩니다. 먹히겠어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조금 잠깐 쉬시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만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자기가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읽으시겠대요. 그게 뭐였냐면 대망이라고 하는 그 일본 소설을
아시는 분 그거를 한 30몇 권짜리인데 직장 다닐 때 못 읽었는데 그걸 읽으시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 책을 읽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고 한 2개월이 좀 지나가니까 이제 몸이 약간씩 이제 이렇게 좀 쑤시는 거죠. 좀이 좀 쑤시는 거죠. 이게 3개월 되니까 책 읽는 것도 지치신 거예요. 기술 이제 영업은 하기 싫고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목공에 되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로망이셨답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로망이 아니라 그냥 목공 해보시죠. 그래서 목공학원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공학원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배우기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한 4개월 과정으로 배우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다고 하셨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달 지나가지고는 이제 오셔가지고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만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내가 이거 일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배우는 걸로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만은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공을 배우면서 자기가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대패를 이렇게 무서워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대요. 대패질을 하셔야 되는데 대패 날카롭잖아요. 대패가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손 다칠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패 무서워할 거라고는 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내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과정 다 끝났는데 이게 배우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영업을 이렇게 20몇 년 해온 거는 그래도 내가 이게 적성에 맞았던 거였나 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 여기서 짬밥이 있는데 뭐 다시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영업을 하시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이 처음에 올 때부터 다시 기술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반도체 시설 쪽에서 기술 영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나이가 좀 있어도 사실은 재취업 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분은 이미 꽤나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질려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결국 기술 영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 거하고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그래도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맞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다시 가신 거는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시행착오, 우리 선생님들도 하시면서 이 디지털 라벨러 배우다 보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일단 이거 컴퓨터 봐야 되는데 막 노안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시행착오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과정 동안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 제일 아랫단에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라벨러, 데이터 수집과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제미나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서 제가 6월 3일에 홍제미나에 대해 알려줘와 6월 29일에 홍제미나에 대해 알려줘 그 굉장히 내용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그게 바로 데이터 라벨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문서 제가 저도 이 라벨링을 직접 해본 건 아니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레이저 포인터고 이거는 모니터고 이건 마이크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한 번만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걸 하나하나 여기다가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레이저 포인터야 라고 표기해주고 이건 마이크야 라고 표기해주고 이건 모니터야 라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주면서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을 하게끔 만든대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이 위의 작업들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던가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실무자의 어떤 데이터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전략을 짜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라벨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어떤 특성들 성격적으로는 좀 꼼꼼하신 거, 좀 섬세하고 좀 끈기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보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려고 데이터? 디지털? 어때? 한번 해보지 이런 어떤 좀 도전의식이 있으신 분들 요런 성향의 분들에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 영향으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좀 이해가 있거나 완전히 최소한 컴퓨터 켜고 끄고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윈도우를 키세요. 윈도우를 닫으세요. 우리 선생님 혹시 윈도우 닫으세요. 그러면 저기 나가서 창문 닫으실 분 없으시겠죠? 자, 그거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러면 들고 가서 휴지통에 버리실 분 그 정도는 아니신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농담 많았잖아요. 자, 윈도우에서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러니까 밑에다 휴지통에 버리고, 아유, 창 닫으시라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창 닫고. 그 정도는 지금 우리 선생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정도 다 됐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재무적 상황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데이터 라벨러가 제가 좀 본 바로는 사실 이거 해가지고 당장 돈을 많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막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계형보다는 조금 더 비전이라든가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엔잡너 포트폴리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로서의 구성하는 형태로서의 그런 일, 그러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하나만 해서 진짜 생계를 다 꾸려 나가야 돼, 막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바깥에 현장에 가서 일하는 기술을 배우시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무적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AI에 대한 얘기랑 또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가 지금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 우스개로 AI가 나왔더니만은 AI가 코딩하고 사람이 옆에서 빨래 개고 설거지 하더라. 이게 지금 우스개 자주 섞인 이야기인데, 과연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가는 거지? 어디서? 여기다 나가는데 지금 여기로 소리가 안 나가죠? 네, 보셨어요. 홍관장 선생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으로. 알파고가 이 세상을 잃었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긴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너무 피하고 말이지. 그동안 내가 여쭤보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네, 지금 조금 네, 다시 그래서 다시 가고. 네, 조금 다시 다시. 나오나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돼요? 반드시 인간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겨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이기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은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안 그래요? 오늘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이요. 알파고가 이 세상을 잃었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전 피하고 말이지. 그동안 내가 여쭤보다가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으로 꼭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형님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한참 수동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세들을 이기는 알파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져준 줄 알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으면, 동네 형 같았으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가 막힌 말이야.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묻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원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우리가 그 디지털에 있어서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뭐 처음 접하신 얘기도 있을 거고 익히 아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아무튼 다양한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여튼 우리 선생님들 향후에 시작되는 이 과정들 정말 끝까지 열심히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진짜 우리 시대에 이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거기서 한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시게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자, 우리 선생님 두 시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